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오늘이 24절기상 춘분입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인데요.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여기 잠실 나들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둠이 많이 걷히고 밝음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0.2도입니다. 꽃샘추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영하 0.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로 예보되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저를 비추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시대의 폐막을 알리는 워털루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의 여러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사라졌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나폴레옹의 민법은 유명하고, 또 반대로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1815년 2월 18일 지금의 벨기에 브뤼셀의 남동부에 있는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또 프로이센 연합군 간에 벌어진 4일간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고 나폴레옹은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5년 반 동안의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외롭게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요. 결국은 나폴레옹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에 가게 되는 그러한 것, 나폴레옹 시대의 폐막을 선언하는 게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이제 워털루 전투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나폴레옹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되고 다음해인 1813년에는 라이프니치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1814년에는 지중해의 엘바섬, 자신이 태어났던 코르시카 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15년 2월 26일에 엘바섬을 탈출하고 3월 1일에는 프랑스의 남동부 쥐앙만이라고 있습니다. 쥐앙만에 상륙을 해서 드디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5년
3월 20일에는 파리에 입성을 해서 그 당시에 루이 18세를 영국으로 쫓아내고 다시 프랑스의 황제로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90일 후에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재집권은 100일 천하가 아니라 90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3월 20일에 재집권을 했다가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게 되니까 결국은 90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게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경사길 정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리막길은 셀카봉을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지금부터 내리막길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워털루 전투, 그래서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20일에 재집권을 했는데, 재집권 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 각국에 이러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우리 화해하고 공존을 추구하자. 그랬는데 유럽 각국들의 반응은 나폴레옹이 한 20년 가까이 프랑스의 이제 최고 권력자로서 유럽 각국을 다 점령하고 유럽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뭐 화해 공존을 추구하자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다시 대프랑스 동맹, 즉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국들이 이제 동맹을 맺는 게 대프랑스 동맹이지 않습니까? 대프랑스 동맹을 통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는,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전을 벌인 곳이 지금의 벨기에,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벨기에가 독립을 해서 지금의 벨기에의 수도 남동부 워털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가 이제 브뤼셀, 뭐 잘 아시다시피 EU, 유럽연합의 사무실이 브뤼셀에 있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24일날, 3일 후인 24일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가서 EU 회의도 참석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의에도 참석을 할 계획이라는데요.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침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하튼 그 유럽연합 EU 사무실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 그 남동쪽에 워털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나폴레옹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라는 별칭도 있는데요. 영국의 장군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굉장히 우세한 화력을 보이면서 우세한 승기를 잡은 듯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나폴레옹은 보통 전투를 치를 때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발휘를 했었는데요. 워털루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후방에서
후방사령부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전방의 그 전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실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실수가 있냐? 우리 육군의 3대 병과가 보포기, 보병, 포병, 기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200여 년 전에 그 당시도 1815년이니까 지금부터 207년 전입니다. 207년 전 워털루 전투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육군의 기본 병과는 보포기였습니다. 보병, 포병은 현재와 동일한데 그 당시의 기라는 것은 기병입니다. 기병. 지금은 기갑부대, 장갑차, 탱크 이런 기갑부대인데 그 당시의 기는 기병입니다. 말 타고 싸우는 기병.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번째 실수가 바로 네 원수입니다. 프랑스의 원수 파이브스타죠. 파이브스타. 원수의 이름이 외자 네입니다. 네. 네 원수가 적진을 향해서 기병을 출격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원래 기병이 출격할 때는 상대방도 기병만 있다면 아군의 기병만 가지고 단독 출격하더라도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상대방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은 기병만 있는 게 아니라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3종 세트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의 네 원수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병이 단독 출격을 하게 됩니다. 단독. 포병과 보병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 출격.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헬기, 아파치 헬기나 보병의 지원 없이 탱크가 단독 출격하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네 원수가 보병과 포병의 지원 없이 기병이 단독 출격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은 처음에는 쫓기는 듯한 언덕 너머에서 도주하는 쫓기는 듯한 액션을 취하다가 언덕 너머에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들의 포병과 보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보병들의 조준사격, 그 다음에 포병들의 포격이 빗발치게 되고 그러한 용단 폭격, 집중 포화를 받게 된 프랑스의 네 원수의 기병대는 엄청나게 추풍 낙엽처럼 산화해 갔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실수고, 또 세 번째 실수는 나폴레옹군의 12만 중에 3만의 병력을 그루시 원수한테 분파군 형태로 쪼개줍니다. 12만 중에 3만이니까 총 4분의 1의 병력을 그루시라는 파이브스타 네 원수가 아니라 그루시 원수한테 분파군을 쪼개주면서 프로이센 군대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만 싸우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고,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로이센 군이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에 합세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루시 원수에게 3만의 분파군을 쪼개주면서 프로이센 군의 연합군 합류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임무를 그루시 원수가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실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원수가 기병대를 출격해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천신만고 끝에 영국군의 사령부 즉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의 그 사령부에 거의 도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병력 지원만 있다면 영국군의 사령부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상황까지 도달하죠. 그래서 네 원수는 나폴레옹에게 신속하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자전거가 안 오니까 좌회전해서 한강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속하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평소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투에서 신속한 결단, 과단성 있는 결단으로 해서 그 엄청난 뛰어난 전략가, 전술가다운 그러한 판단력을, 통찰력을 보여줘 왔는데요. 그날 워털루 전투에서는 평소에 그러한 판단력, 통찰력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됐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원수의 그러한 병력 지원 요청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한 그 순간 결국은 나폴레옹의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병력 지원을 못 해주고 그루시 원수가 프로이센의 그 발목을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프로이센은 결국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신의 병력을, 지금 잔존하고 있는 병력을 결국은 프로이센의 진군을 막는데 방어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내 원수의 지원군 요청에는 응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판단착오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병대의 총사령관, 내 원수는 결국은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폴레옹이 보냈던 군대가 프로이센의 연합군의 접근을 또 차단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센과 영국군이 합세해가지고 기울어지고 있는 나폴레옹 군대를 이제 무찌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대목이, 나폴레옹의 그 당시에 근위군이죠. 나폴레옹을 근접거리에서 방어하는, 경호하는 근위군이 또 마지막 카드로 활용이 되는데, 그 근위군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최초의 행동을 보입니다. 결국은 엄청난 영국과 프로이센군의 집중 포화로 인해 가지고 혈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근위군이 사상 최초의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도주라는 그러한 도망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의 근위군 중에서도 선발부대를 친위대라고 합니다. 친위대만은 끝까지 도주하지 않고 나폴레옹의 도피를 엄호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어차피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쪽으로 도피를 시작을 하는데요. 나폴레옹의 근위군들은 도주를 하지만 그 근위군의 최선봉에 선 선발부대인 친위대들은, 나폴레옹 친위대들은 일종의 밀착 경호부대죠. 경호부대들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분전을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한 명도 남김없이 장렬히 산화해 갑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의 친위대의 용맹스러운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결국 목숨은 보존했지만, 그 워털루 전투 일어났던 1815년 2월 18일로부터 4일이 지난 6월 22일 날 영국의 함정에 갇혀가지고 그 머나먼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영국의 그 항구를 거쳐가지고 그 영국 항구에서 세인트 헬레나까지 또 한 2-3개월 항해를 해서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 서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 1815년 10월 15일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5년 반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고 1821년 5월 5일에 만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큰 발자취를 남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시대를 마감하는
전투, 워털루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